네, 지난 주말이었죠. 네, 어제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잇따른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또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을 넘은 강경 조치에서 이번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증시 입장에서도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과 또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등 많은 부분과 관련이 있는 만큼 오늘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거의 탑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발표, 우선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우리도 그 신문 마느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아침자에 한국 언론들이 전부 이제 이 문제를 좀 다뤘고요. 그리고 아까 로이터의 랭킹 뉴스에서도 1위가 된 것 같아요. 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두 차례 했었죠? ICBM 발사.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안보리에서 나온 조치 이전에는 각국의 대응은 상당히 달랐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당사국인 문재인 그 정부에는 1차 때와 달리 비교적 강경한 대응으로 해서 남은 사드 배치 그렇게 배치한다든가 또 한 가지는 그 독자적인 대응 능력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 하는 그래서 강경한 자세로 나왔었고요. 또 미국과 일본과 유엔 등도 이 긴밀한 그 신속한 대응을 했는데요. 사실 그 1차, 2차 때 중국은 원칙론 고수. 이 원칙론은 중국은 그렇습니다. 이 시진핑 정부 들어서 이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형상으로는 대외 원칙을 지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이게 중국의 원칙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온적 태도를 보였었죠. 네. 왜냐하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최근에 트럼프의 특검 문제, 오늘 그 자금의 정교전 문제가 아까 파이셜 타임스 뉴스에서 랭킹 한 3위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데요. 이게 스모킹 건이라는 거거든요. 작은 거래가 있으면은 사실 이분에 빠져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한 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는 벌써부터 공화당 후보들이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사람이 벌써부터 각축전을 이루어질 것이다. 두 가지 각도. 하나는 트럼프가 탄핵될 비상시에 되는 문제. 그다음에 2020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벌써부터 각축전이 벌어지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이런 각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이번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러시아가 미온적 태도로 반응한 거거든요. 이러한 각국의 대응이 서로 그 다른 상태에서 외형상이라마 지난 주말에 우리가 일요일을 지난주에 포함시킬까 하면 이번 주에 포함시킬까에 따라서 아까 모두에서도 이게 어제였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네. 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을 지난 주말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처음으로 다자 채널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은 상당히 눈에 띄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이렇게 보이는 거다. 지금 상태에서는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더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대북한 강경 제재 조치 발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강경하다라는 표현,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길래 이렇게 또 강경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자금줄 차단, 네. 특히 외화 자금줄 차단. 두 번째는 김정일 자신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 회수 정치 이런 문제. 네. 그다음에 북한의 그 주민들과 관련돼 있고 북한에선 권력층일서 관련 있는 원유 공급 차단 문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세 가지 내용 중에 이번에는 자금줄 차단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금줄 차단에서 북한에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철과 철광성, 그 다음에 납과 납광석 같은 이런 것이 광물 수출에서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게 주력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 2010년서부터 이 중국과 북한의 M&A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는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이 굉장히 수출입니다. 이게 북한만 수산물 증가하는 게 아니라 네. 전 세계 무역 통계를 보면 수산물에 대한 수출 통계 또 남한도 이 수산물에 대해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이 수산물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것도 자금줄 차단에서 그래서 중요한 이렇게 효과적인 수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작년 해서 보면
총 수출이 30억 달러인데요. 여기에 한 3분의 1 해당되는 10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금줄 차단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외화 자금줄 차단에서 신규 노동자의 수출 금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5만 명이 해외 파견하고 있습니다는 이게 전부 5만 명이 일부 언론에서 이게 회수하느냐 아니 네. 이렇게 귀환 조치하느냐 하느냐 요건 아니고요. 신규로 되는 경우 그 신규로 지금부터 5만 명 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드리는 건 아니고요. 신규로 가는 문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 회사와 어떤 혈통 간에 기존 조치는 그대로 살아있고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원유 공급 차단은 허용. 그다음에 김정일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자산 동결해서 아직 안 넣고 그래서 자금줄, 외화 자금줄 초단에 초점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언론사에 가닥을 안 치고 있는데요. 네. 세 가지에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조치에서 이번에는 자금줄 차단. 그래서 사실 미국의 유엔 안보리 대처에서는 너무 강력한 조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일부에서 보면 너무 형평성 잃은 정책이 아니냐. 왜냐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에 따라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는 종전의 관점을 유지했으니까 국제협상상 서로 기량장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중국의 그 사드 배치 문제, 미국의 그 보복 문제에 관련돼 있는 사실 한국의 그 사드 배치 추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언급이 없는 상태거든요. 왜냐 네. 자금줄 차단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종전보다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번 조치에서 또 세컨더리 보이콧과 또 바스나르 체제에 의한 제재가 포함이 된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또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우리가 사실 1차, 2차 ICMP일 때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 많이 나왔고요. 네. 바스나르 체제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의 이렇게 제재 조치에 볼 땐 쌍무관하면 안 된다. 다자간해야 된다. 왜냐 네. 미국이 아무리 이란을 제재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협조하지 않을 때는 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조치가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핵과 핵무기의 거래를 강제하는 바스나르 체제에 의해서 다국적 체제로 이렇게 변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바스나르 체제에 의한 북한의 제재 사항인데요. 이번에 네. 위헌 사항이라면 유엔 안보리 국가들의 공통적인 그 규제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했다는 것은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바스나르 체제에서 다국적 규제라는 점이 하나의 또 독특한 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완전치는 않습니다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북한의 회사와 신규 사업을 걸겠다. 자 그러면 제재 조치는 대부분 다 국가대 조치죠. 네. 그런데 이번 유엔 안보리의 조치에서 강경하다 평가받는 것은 사실 북한 회사와 신규로 사업하는 문제도 금지했다 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종전보다 진일보된 북한의 자금줄 통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를 볼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엔의 이번 제재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아무래도 키를 쥐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 아닐까 싶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유엔 안보리 사항을 워낙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어떤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요. 모든 신문의 일면 톱으로 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을 저도 지켜봤는데요. 강 장관이 이렇게 필리핀에 갈 때부터 지켜봤는데요. 워낙 이게 한국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이외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민 생명의 안보와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네. 더더구나 8월 한반도 위기설까지 나와서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점검해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방송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좀 쭉 지켜봤는데요. 맨 처음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사실상 중국이 반대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부정적 입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반대라고 본다면 확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표결 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왜 전격적으로 이렇게 중국이 유엔 안보리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상 만장일치 찬성이라 하니까 전격적으로 찬성한 것처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진 네,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진 않았죠. 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미국이 이번에 당신들이 중국이 이렇게 협조하지 않을 때는 수포 301조에서 전방위적으로 이 수포 네. 301조는 트럼프 마음대로 두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저가 수출의 한 50%를 차지하는 입장에서는 수포 301조의 전가불처럼 사용하는 그 제재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갈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포 301조라는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발동되는 이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았냐 하는 측면.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동의 입장으로 설했다고 보겠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형평 차원에서 하나는
남한의 사드 배치 철회 문제 하나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생병지질하는 원유 공급 차단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사실 미국 입장에서 이 문제가 검토하려고 이렇게 그랬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원유 공급 차단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북한의 권력층이 아니라 북한 민족, 인민을 위해서도 아하, 네. 이 문제는 좀 최종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 중국의 요구사항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만장일치, 외형상으로는 만장일치다 이렇게 보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같이 자, 세 가지 중요한 각도에서 사실상 완전한 형태는 아니죠. 왜냐하면 자금줄 차단 문제는 어느 정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는. 그렇죠. 김정은의 그 자산 동결 문제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은 네. 제재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측면. 이게 미국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조치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원유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번에 들어가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원칙론적으로 기존의 입장에서 중국의 요구사항을 들어가지 않는 점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형상으로는 만장일치해서 이것을 많이 진일보된 조치이긴 하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퀘스천을 하는 측면이 바로 그렇다. 결과적으로 보면 만장일치지만 내부적 핵심적 사항은 키를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정부와 중국의 현재 입장은 어떨까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조치에서 경제 효과를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렇게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중국도 사실 이번에 유엔 안보리 유엔 대사에 대해서 미국의 대사에 대해서 사실상 해리 대사에 대해서 중국의 유의가 보여주는 유엔 대사에 보여주는 태도에 보면 굉장히 장면에서 비치고 있다는 굉장히 중국도 강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칙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분간은 사실 군사적 이런 문제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진행 사항을 지켜보고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이 ICBM과 무관하게 지금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마찰, 통상 마찰 이런 것은 계속해서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두 달 후에 발표될 네. 하반기 미국의 환율 보고서 10월에 발표하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국내 증시라든가 경제 입장에서는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가 과연 걸릴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워낙 6개월간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바꾼 중에서 국민의 비판이 가장 컸던 것이 그랬죠.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당신이 그렇게 떠들었는데 왜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이번에 안보리의 제재에 불구하고 미중 간의 갈등이 경제적 갈등이 심하고 그런 측면에서 10월 달 환율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어떤 형태로 지정될 것이냐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정치라든가 경제 입장 또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그럴까요? 유엔 안보리가 또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한 만큼 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미국도 테러 지정국 또 테러 적성 국가 같은 또 지정하게 되는 거죠. 결국엔 뭐 이런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다자 채널에서 이렇게 아무리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처한다 해도 자 지금 WTO라든가 그다음에 월드뱅크라든가 IMF라든가 다자 채널이 그렇게 효과가 적은 상태거든요. 왜냐? 국익 중시하고 네. 그다음에 세계 공익과 자기 자신의 이익이 이렇게 결부될 때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 그렇죠. 모든 국가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유엔 안보리 제재 같은 다자 채널이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조치가 보완돼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보완 조치로 어떻게 이제 검토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대체로 보면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가 이렇게 검토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 내 핵과 미사일의 시설에 직접적 타격하는 문제. 그다음에 일단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을 테러 적성군에 지정하는 문제. 그리고 김정은 일가 해외 자산 도피라든가 그다음에 자금을 추적하고 동결하는 문제. 그리고 대북한에 대한 사이버 강화 문제라든가 세컨드리 보이콧 문제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이런 네 가지 가능으로 유엔 안보리의 이번에 제재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 가져갈 수 있는 대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빨리 진행되는 것이 뭐냐면 북한의 테러 적성국 지정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북한의 테러 적성국 지정 문제는 유엔 안보리와 관계없이 테러 적성으로 지정돼서 여러 가지 미국 독자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되는 정도로 감안해 볼 때는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활로는 방침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또 이번에 유엔 안보리의 문제에 있어서 다자채널을 맡긴다고 미국이 손 놓고 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다자채널의 성격상 보면 언제든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국들한테 얼만큼 이행력이 있느냐, 구속력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또 다른 문제이기 네. 때문에 사실 미국 나름대로는 독자적 이렇게 체제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네. 요구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또 북한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동안 이제 북한이 외화 조달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 방법론도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북한이 어제 이렇게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강하기 때문에 네. 북한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 주재했던 국가가 미국이다 하는 측면에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 불바다가 네.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불바다를 만들겠다 하는 측면에서 실제 능력 관계없이 굉장히 네. 강경한 대응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요번은 뭐냐? 크게 세 가지 내용. 자금줄 차단하는 문제. 네. 그다음에 원유 공급선 차단하는 문제. 그다음에 김정은 자산 동결하는 문제에서 자금줄 차단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동안 외화가 북한의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외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왜냐? 북한의 돈인 원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달러벌이 외화 가득벌이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뭐냐? 북한이 외화를 어떻게 조달해야 하느냐 이 사항을 보고 이번 조치가 얼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1975년에는 북한이 여러 가지 뭐 대무역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달러 외화 가득벌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북한 네.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해야 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1975년 이전에는 국내 자본 축적이 북한에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북한의 뭐 흥남발전소, 숙풍발전소 이렇게 해서 일본이 그 대공황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렇게 공업기지, 남한을 식량 수급기지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197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에 사실 북한이 체제가 다른 점이 있지만 네. 크레딧이 높았거든요. 그 크레딧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이 북한 국채를 발행해서 외화를 가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1975년 이후에 1990년 이런 베를린 장벽 무너지기 전까지는 네. 이때는 냉전 체제입니다. 지금도 냉전 체제 얘기 나오는 게 아닙니까? 냉전 체제입니다. 아주 냉전 체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러시아가 구소련이죠. 그렇죠. 구소련이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방어 차제, 공산주의 세확정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웬만하면 외화 자금 조달을 이렇게 지원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이 벌목공 파괴라든가 뭔가 이때부터 이게 나온 거고요. 근데 이게 1990년에 베를린 장벽 무너지면서 소련이 베르토 스트라이크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서방에서 개방 정책을 취하고 중국도 뭐냐 그때부터 경제 성장에 국제사회에 이렇게 고개를 들밀었던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러시아라든가 구소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부터 자금 조달을 막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990년대 한국도 이때 당시에 OECD에 가입을 이렇게 했습니다는 북한도 IMF라든가 월드뱅크, ADB에 국제기구에 가입에 노력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시간이 많으면 제가 설명 좀 해드리겠는데 워낙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왜냐? 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 IM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ADB에 북한이 가입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입하더라도 저개발, 저소득국가에 대해서 인류공영차원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는 2인당 GDP가 $700 있을 때는 체제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 지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IMF든가 월드뱅크라든가 ADB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는 여기 최대 의결권 쿼터를 갖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1990년대는 미국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테러 적성구로 지정했던 상태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국내법 보면 미국은 뭐냐? 미국은 속지지 원칙입니까? 속인지 원칙입니까? 오랜만에 또 똑같은 들어봤어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더 헷갈립니다. 속인지 그래서 아닌가요? 속지지 원칙입니다. 네, 우리는 미국은 이제 속지주의. 네. 속인지 원칙이고 네네. 또 미국은 뭐냐면 이렇게 국제법 우선의 원칙입니까? 국내법 우선의 원칙입니까? 국제법이요. 국내법 우선의 원칙이죠. 계속 반대로 미국은, 가고 있네요. 네. 미국은 국내법 우선의 원칙이요. 그래서 미국 내 법에서 테러 적성으로 지적되면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기구에 가입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테러적 성배 지적하는 국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막히다 보니까 자 이때부터 한국의 언론이라면 이걸 좀 기록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2년서부터 자 중국이 뭐냐 보유된 석탄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을 전부 뭐냐 중국과 M&A를 통해서 이때 당시에는 세계 국제 M&A 동향을 보면 한 20건수 이상이 이렇게 잡히는데요. 15건 이상이 중국과 M&A, 즉 중국의 부존 자원을 많이 팔아서 그때부터 광물 수출, 지금 네. 문제가 되는 석탄 광석 문제, 네. 남 문제, 중성 문제. 이번에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에 그렇죠. 들어간 핵심적인 문제가 그때부터 유엔 북한의 외화 가격 보리에 핵심 조치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M&A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존 자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주도권 문제, 남중해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북한의 그 제재에 대해서 협조해달라 하는 문제는 자 M&A를 시켜놔서 철광석이라든가 받아야 되는데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그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협조하지 못하는 측면도 바로 있다. 그래서 이번에 광물이라든가 석탄 수출이라든가 나비라든가 중광석 수출의 주 대상국이 중국인데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협조를 위헌상으로 했다는 것도 그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션하다. 그렇죠. 그래서 강경한 조치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이번에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가 외화 자금 조달 차단의 목적으로 있었고 자금 조달이 이렇게 되어 왔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번에 왜 납강석 이런 쪽에 초점이 맞췄는가 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역사를 보면 아실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럼요. 네. 너무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시청자분이 얼만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게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네.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 가지고 제가 한 방송 30분씩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이번 조치로 해서 또 북한의 경제 사정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네. 북한이 사실 2008년 이래 경제 성장이 굉장히 마이너스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 체제가 들어오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플러스였어요. 네. 이게 플러스 1%대 뭐 어쨌거나 네. 마이너스 때 뭐 3%, 2% 플러스 돌아서 게 이센션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뭐냐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이 됐던 것은 자 올해 한국은행에서 지난 7월 달인가 올해는 조금 늦게 발표했어요. 네. 북한의 그 경제 성장이 3.9%다. 자 그러면 3.9%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1999년 이후로 17년 만에 최고치다. 어, 이게 김정은 이제 이렇게 네. 제 국가주석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인민사회에 대해서 남한보다 성장률이 높은 거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남한 성장률이 2% 후반이 있거든요. 그렇죠. 높은 거다 이렇게 해서 체제 우위성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시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재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성장률이 저렇게 높으면 어떻습니까? 그 제재가 사실상 효과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북한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저게 김정은을 위한 북한은 국가 통계국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밝혀지진 않거든요. 네. 또 이게 3.9%도 시청자 여러분 3.9%도 북한이 발표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런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일부 매스컴에서는 3.9%다 해서 북한이 발표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행 발표하다 보니까 자 북한의 방송에서는 더 칭송하겠습니까? 안 칭송하겠습니까? 더 칭송하죠. 얘기하겠죠? 왜 우리가 네, 발표한 게 아니고 남한에서 발표한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두 가지 측면. 네. 작년에 남한 성장률보다 더 높았다 하는 측면. 그래서 뭐냐? 인민들이여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식의 이 빌미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비교적 이번 안보리 규제 조치에 굉장히 신중을 기했다는 것은 작년에 3.9% 가는데 산업별로는 광업 수출이 굉장히 기여했다. 그다음에 지역별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다. 그래서 네. 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왜 증가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010년에 M&A 가지고 했던 그렇죠. 이런 측면입니다. 네네. 그래서 요번에 그 8차 유엔 안보리 규제 문제에 있어서는 요 대목 광물 수출 규제,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의 규제에서 이분에 주목해서 규제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북한의 성장률에서 가장 핵심적인 품목
그다음에 핵심적인 지역에 대해서 규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의 경제 사정이라든가 외화 사정에선 크게 좀 악화되지 않겠느냐,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 이번에 만장일치의 위험상 협조원과 마찬가지로 그 협조 정신만 지켜준다면 네. 이번에는 최소한 외화 조달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외교는 굉장히 효과를 볼 것이다. 그러면 그게 효과를 보지 못할 때는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자산 동결로 간다. 아하, 이게 네. 또 제대로 잘 효과가 없을 때는 마지막 조치가 뭐냐? 북한의 인민들까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원유급 차단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시나리오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조치로 또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라든지 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어떻게 될지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왜냐, 네. 외국 자본이 사실 많은 사람들은 외국 자본에 대해서 지난달 중순 이후에 그게 뭐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하지만 지난달 중순에 외국 자본이 2조 4천억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 체리 피킹 적에서 한차익 매력 소진 이런 거의 가장 근본적 문제입니다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귀로 이런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라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유엔의 안보리와 관련돼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과 또 한 가지는 아마 시청자분도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는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문제가 풀릴 것이냐는 문제. 네. 이 문제가 아마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같이 유엔 안보리 제재는 결입니다. 효과 나오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유엔 안보리 같은 다자 채널보다는 쌍무간 채널을 중시하는 것은 지금 뭐냐 다자 채널에 의한 규제 위행력은 많이 떨어졌다. 이게 군사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WTO 규범이라든가 IMF라든가 각종 G20이라든가 해서 다자 채널의 규제는 국익이 우선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치가 보완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미국에 대한 보완 조치가 되는데요. 만약에 있잖아요. 네. 이번 조치가 효과를 있다면 자, 두 가지 측면. 북한이 중국이 유의가 얘기하는 대화로서 또 한국의 지금의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현 정부가 대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조치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대화로서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좀 남겨지겠다. 아하, 네. 그러나 이게 대화를 가지지 않을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사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유엔 외신에서 보면 그대로 평행선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완화가. 두 번째는 중국의 이번에 보여준 태도에서 보면 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협조를 하더라도 이 문제가 균형점을 잃었다 하는 측면에서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사드 배치의 보복에 대해서는 완화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오늘 문제에서 저도 뭐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국내 정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는 사실 뭐냐 너무 이런 이슈가 터져 나올 때는 춤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화자금 조달 문제에도 이게 주가가 조정하면 일시적 현상입니다. 근본적 기조에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누가 말씀했으면 주가가 낮을 땐 사고 주가가 높을 때는 매도해라 이런 얘기. 그래서 주 실적이라 하더라도 미리 선반영했다 그렇지 않을 땐 또 다른 문제. 이게 제각각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그때그때 주가 상황에서 제각각 해석하고 그때그때 동일한 현상에서 하는데요. 네. 사실 이 문제만큼은 남북 문제입니다. 남북 문제만큼은 부안해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안해동하지 말고 우리가처럼 이게 독자적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신중한 자세를 입방아찌면 안 된다. 아, 그럼요. 입방아찌면 안 네. 된다. 신중한 자세로 이 유엔 안보리 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사국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큰 변화는 없다. 당장 큰 변화. 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고 균형적 자세를 해서 이 문제가 마치 뭐냐 증시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시킵니다. 뭐 해서 신문에 지금 증시의 입장에서 무슨 주식의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신문에 그 평가하는 것 없이 그런 쪽에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혀 그렇진 않다 이렇게 됐습니다. 외신에서 보면 사실 당장은 큰 변화가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결의보다는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 네. 그 지켜보고 균형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